서울의 평범한 엄마 서윤. 쌍둥이 딸과 함께 고향 할머니 묘소를 찾은 그날. 검은 양복의 대기업 회장이 서 있었다. 여기 무덤에 있는 분은 저희 할머니예요. 순간 모두의 얼굴이 굳어졌다. 묘비엔 두 개의 이름. 그리고 사진 한 장. 우리의 비밀은 묻히지 않는다. 서윤이 파헤칠수록 드러나는 충격적 진실. 그녀의 할머니와 회장은 과거에 운명처럼 얽혀 있었다. 혈연, 죄 용서, 세대를 넘어 감춰진 피의 비밀이 드러난다. 할머니, 이제 진짜로 편히 쉬세요. 그 눈물 속 이야기. 지금 사연 시작합니다. 서울 외곽, 낡은 빌라촌 골목길에 가을바람이 차갑게 스며들던 그날, 박서윤은 또다시 쌍둥이 딸들의 손을 꼭 잡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다정이와 다민이는 8살 초등학교 2학년이 된 아이들은 어느새 엄마의 허리춤까지 자라 있었죠. 서윤의 나이 32, 그녀에게 남편이란 존재는 이미 오래전 기억 속으로 사라진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가 아이들이 4살 무렵이었으니 벌써 4년이 흘렀습니다. 시댁과는 장례식 이후로 연락이 끊겼습니다. 처음엔 전화라도 왔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마저도 사라졌죠. 서윤은 그게 차라리 나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혼자 아이들을 키우는 게 외롭긴 해도 차가운 시선을 견디는 것보다는 나았으니까요. 서윤은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주말엔 마트에서 시식 코너 일을 했고 평일엔 동네 분식집에서 설거지와 청소를 했습니다. 손이 트고 허리가 아파도 참았습니다. 아이들이 밥 먹고 학교 다니는데 지장만 없다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날도 분식집 일을 마치고 아이들을 데리러 학교 앞으로 갔습니다. 다정이가 먼저 달려와 서윤의 품에 안겼고 다민이는 조금 뒤에서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두 아이는 쌍둥이지만 성격은 참 달랐습니다. 다정이는 밝고 활발했고 다민이는 조용하고 생각이 많은 아이였죠. 엄마, 오늘 선생님이 가족사진 그려오래요. 다정이가 말했습니다. 서윤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가족사진, 그 단어가 주는 무게감이 여전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서윤은 아이들의 손을 꼭 잡고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그럼 우리 셋이서 예쁘게 그리자. 아빠는요? 다민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서윤은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이들은 아빠 얼굴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사진으로만 봤을 뿐이죠. 서윤은 무릎을 굽혀 아이들 눈높이에 맞추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아빠는 하늘나라에서 우리 지켜보고 계셔. 그림 속엔 마음으로 그려 넣으면 돼. 다민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서윤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더 강해져야 한다고, 아이들 앞에서만큼은 무너지지 말아야 한다고요. 집에 도착해 저녁을 차리는 동안 서윤은 문득 오래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고향 시골 묘지에 계신 친할머니 생각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서윤이 중학생일 때 돌아가셨는데 그 후로 한 번도 성묘를 가지 못했습니다. 생활이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핑계는 많았지만 사실은 마음의 여유가 없었던 겁니다. 할머니는 서윤을 무척 아꼈습니다. 어릴 적 부모님이 다투실 때면 할머니 집으로 도망쳐가곤 했습니다. 할머니는 서윤을 품에 안고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셨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할머니는 당신의 과거에 대해선 거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젊은 시절 얘기를 물으면 눈빛이 흔들리며 화제를 돌리곤 하셨습니다. 할머니한테도 말 못할 비밀이 있단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 병상에서 하셨던 말씀이었습니다. 당시 서윤은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할머니의 손을 잡고 울기만 했죠.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서윤 자신도 엄마가 되고 나니 그 말씀이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저녁을 먹이고 아이들을 재운 뒤 서윤은 작은 방 구석에 쌓여 있던 상자를 꺼냈습니다. 할머니 유품을 정리할 때 가져온 물건들이었습니다. 낡은 옷가지, 오래된 수첩, 빛바랜 사진 몇 장이 전부였죠. 서윤은 사진들을 하나씩 들여다봤습니다. 젊은 시절 할머니의 모습이 담긴 흑백 사진들이었습니다. 그중 한 장이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할머니가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누군가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는데 옆에 선 남자의 얼굴 부분이 찢어져 있었습니다. 왜 얼굴만 찢어냈을까요? 서윤은 사진을 뒤집어 봤습니다. 뒷면에 흐릿한 글씨로 무언가 적혀 있었습니다. 1984년 봄. 서윤은 가만히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1984년이면 할머니가 60 무렵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이 사진만 얼굴을 찢어낸 걸까요? 서윤은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윤은 마음을 정했습니다. 이번 주말 아이들을 데리고 할머니 산소에 가기로 했습니다. 너무 오래 미뤄왔고 아이들에게도 증조할머니를 소개해주고 싶었습니다. 무엇보다 서윤 자신이 할머니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비록 돌아가셨지만 무덤 앞에서라도 마음을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다정아, 다민아, 이번 주말에 좋은 할머니 만나러 갈까? 할머니요? 어디 계세요? 다정이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서윤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시골에 계셔. 엄마 할머니셨는데 너희들한테는 증조할머니시지. 참 착하신 분이셨어. 저도 할머니 보고 싶어요. 다민이도 드물게 밝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윤은 아이들을 안으며 생각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이제야 갑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비밀이 뭐였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게 무엇이든 이제는 알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가을 하늘은 높고 맑았습니다. 서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주말이 기다려졌습니다. 할머니 산소로 가는 길, 그 길 끝에 어떤 진실이 기다리고 있을지 서윤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주말 아침 서윤은 아이들을 깨워 서둘러 준비를 시켰습니다. 시골까지 가려면 버스를 2번이나 갈아타야 했고 산소까지 걸어 올라가는 시간까지 생각하면 꽤 오래 걸렸습니다. 다정이와 다민이는 처음 가보는 먼 길이라 신이 났지만 서윤의 마음속엔 묘한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버스 안에서 아이들은 창밖 풍경을 신기하게 바라봤습니다. 도시를 벗어나니 논밭과 산이 펼쳐졌고 단풍이 물든 나무들이 가을빛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아이들 사이에 앉아 조용히 창밖을 응시했습니다. 어릴 적 할머니 손을 잡고 걷던 시골길이 어렴풋이 기억났습니다. 2시간을 달려 도착한 시골 마을은 여전히 고즈넉했습니다. 오래된 기와집과 슬레이트 지붕들이 여기저기 보였고 마을 어귀엔 할머니들이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서윤은 아이들 손을 잡고 산 쪽으로 향했습니다. 묘지는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야트막한 언덕 위에 있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언덕길을 오르는데 멀리서 검은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서윤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성묘 온 사람들인 것 같았는데 규모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고급 승용차 여러 대가 산길 아래 주차되어 있었고 양복 입은 남자들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 사람들 뭐 하는 거예요? 다정이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윤도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중요한 사람의 성묘인가 보다 생각하며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서 있는 무덤의 위치가
할머니 산소가 있는 쪽이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중심에 서 있는 노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60대 후반쯤 돼 보이는 남자였는데 단정한 양복 차림에 회색 머리를 깔끔하게 빗어 넘긴 모습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를 조심스럽게 대하는 걸 보니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임이 분명했습니다. 무덤 앞에는 하얀 국화꽃이 가득 놓여 있었고 큰 화환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서유는 화환에 적힌 글씨를 읽고 몸이 굳었습니다. 정윤정 여사 영면 20주기를 추모하며 마이너스 대명그룹 일동. 서윤의 심장이 요란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정윤정, 그 이름은 분명 할머니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명그룹이라니요? 서윤은 알고 있었습니다. 대명그룹은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었고 건설과 유통을 아우르는 거대 재벌이었습니다. 어떻게 할머니와 그런 회사가 연결될 수 있단 말입니까? 다민이가 묘비를 가리키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 이름 써 있어요. 정윤정이래요. 서유는 무덤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묘비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이름도 생년월일도 사망 날짜도 모두 할머니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그런데 묘비 아래쪽에 적힌 글귀가 서윤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 정만호와 아들 정태준이 올림. 남편? 아들? 서윤이 알기론 할머니는 일찍 홀로 되셔서 딸 하나, 그러니까 서윤의 어머니를 혼자 키우셨다고 들었습니다. 남편이나 아들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서윤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혔습니다. 그때 뒤에서 낮고 침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 무엇을 하시는 겁니까? 서윤이 돌아보니 그 노인이 서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만호, 묘비에 적힌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서윤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기 실례지만 이 무덤이 우리 집안 선산입니다. 함부로 들어오시면 곤란합니다. 정만호의 말투는 단호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도 서윤 일행을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서윤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여기 계신 분은 제 할머니이십니다. 순간 묘역이 조용해졌습니다. 정만호의 표정이 굳어졌고 주변 사람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만호는 서윤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차갑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십니까? 이분은 제 아내였던 정윤정 여사입니다. 당신과는 아무 관계도 없습니다. 아니에요. 제 할머니 이름도 정윤정이세요. 생년월일도 돌아가신 날짜도 똑같아요. 서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다정이와 다민이는 엄마 옆에 바짝 붙어 무서운 듯 서윤의 옷자락을 꼭 잡았습니다. 정만호는 미간을 찌푸리며 옆에 서 있던 젊은 남자에게 뭔가 속삭였습니다. 그 남자는 고개를 숙이고 휴대전화를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때 묘지 관리를 하는 듯한 나이든 남자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저기 회장님, 사실 제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무슨 일인가? 정만호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관리인은 머뭇거리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 무덤 말입니다. 예전에 이장할 때 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원래 묘비에 이름이 2개 새겨져 있었거든요. 2개? 정만호의 얼굴에 처음으로 당황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관리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네, 정윤정이라는 이름 옆에 박명숙이라는 이름도 함께 있었습니다. 당시 이장하시면서 한 분 이름만 남기라고 하셔서 그렇게 했지만요. 서윤의 입에서 작은 신음이 흘러나왔습니다. 박명숙, 그것은 할머니의 본명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젊었을 때 개명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원래 이름이 박명숙이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정윤정으로 바꾸셨다고요.
서유는 그저 더 나은 이름으로 바꾸신 거라고만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상황은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한 무덤에 두 개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이름들이 할머니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 이 모든 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정만호는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침내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박서윤입니다. 제 할머니 박명숙, 아니 정윤정 할머니의 손녀입니다. 정만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무언가 생각에 잠기더니 천천히 고개를 돌려 무덤을 바라봤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국화꽃잎을 흔들었고 아이들은 여전히 엄마 옆에서 움츠러들어 있었습니다. 돌아가십시오. 이곳은 당신이 올 곳이 아닙니다. 정만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눈짓을 했고 그들은 서윤 일행을 에워싸듯 다가왔습니다. 서윤은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무서워하고 있었고 이곳에서 더 버티는 건 위험해 보였습니다. 산을 내려오는 내내 서윤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할머니에게 대체 무슨 비밀이 있었던 걸까요? 왜 두 개의 이름을 사용하셨고 왜 대명그룹 회장과 연결되어 있는 걸까요? 서윤은 이 모든 것이 우연일 리 없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아이들을 재운 뒤 서윤은 다시 할머니 유품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번엔 더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낡은 수첩을 펼쳐보니 할머니의 필체로 단편적인 메모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날짜, 장소, 간단한 문장들이었는데 대부분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한 장의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아까 봤던 그 찢어진 사진 밑에 숨겨져 있던 또 다른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진은 온전했습니다. 젊은 시절의 할머니가 한 남자와 함께 서 있는 모습이었는데 남자의 얼굴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서윤은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사진 속 남자는 젊은 시절의 정만호였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오늘 묘지에서 본 그 노인의 젊은 모습이 사진 속에 있었습니다. 서윤은 사진을 뒤집었습니다. 뒷면에 희미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의 비밀은 묻히지 않는다. 마이너스 1984년 봄. 서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1984년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불과 몇 년 전이었습니다. 그때까지도 할머니와 정만호는 어떤 관계였던 걸까요? 그리고 이 문장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서윤은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할머니, 당신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서윤은 알아야 했습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이제는 알아야 할 때였습니다. 며칠 동안 서윤은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엔 온통 할머니와 정만호에 관한 생각뿐이었습니다. 낮에는 일을 하면서도 밤에는 아이들을 재우면서도 그 사진과 묘비에 새겨진 글귀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대체 어떤 관계였기에 할머니는 두 개의 이름으로 살아오셨던 걸까요? 서윤은 결심했습니다. 직접 대명그룹을 찾아가 정만호를 만나기로요. 진실을 알기 위해선 그 사람과 직접 대면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윤은 인터넷으로 대명그룹 본사 위치를 검색했습니다. 강남 한복판 높은 빌딩 안에 본사가 있었습니다. 수요일 오전 서윤은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대명그룹 본사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강남역에 내려 걸어가는 동안 서윤의 가슴은 계속 두근거렸습니다. 높은 빌딩들이 즐비한 거리, 말끔한 정장을 입은 사람들 사이에서 서윤은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낡은 점퍼에 색바랜 청바지 차림의 자신이 이곳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대명그룹 본사 건물은
30층이 넘는 유리 건물이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화려한 대리석 바닥과 천장의 샹들리에가 눈부셨습니다. 안내 데스크 직원들은 단정한 유니폼을 입고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긴장한 채로 데스크에 다가갔습니다. 저기 정만호 회장님을 뵙고 싶은데요. 안내 직원은 서윤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정중하지만 냉랭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예약은 하셨나요? 회장님을 뵙기 위해선 사전 예약이 필수입니다. 예약은 없지만 급한 일이라서요. 개인적으로 꼭 여쭤볼 게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예약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용건이 있으시면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제발요,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정윤정 여사에 관한 일인데요. 정윤정이라는 이름을 듣자 안내 직원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더니 내선 전화를 들었습니다. 누군가와 짧게 통화를 나눈 뒤 직원은 서윤에게 말했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몇 분 후 양복을 입은 중년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서윤에게 차갑게 물었습니다. 정윤정 여사와 무슨 관련이 있다고 하셨습니까? 저는 정윤정 여사의 손녀입니다. 회장님께 여쭤볼 게 있어서 왔습니다. 남자는 서윤을 날카롭게 바라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대명그룹 법무팀 이사입니다. 정윤정 여사께선 20년 전에 돌아가셨고 후손은 정태준 상무님 한 분뿐입니다. 당신이 손녀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니에요. 제 할머니가 정윤정이세요. 성묘 갔을 때 묘비에서 확인했어요. 그리고 할머니는 박명숙이라는 이름도 쓰셨습니다. 법무팀 이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서윤의 팔을 잡고 로비 구석으로 끌고 갔습니다. 함부로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 근거도 없이 회사와 회장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계속하시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한테 증거가 있어요. 서윤은 가방에서 사진을 꺼냈습니다. 할머니와 젊은 정만호가 함께 찍은 그 사진이었습니다. 법무팀 이사는 사진을 빼앗듯 받아들고는 찬찬히 들여다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이건 어디서 구한 겁니까? 할머니 유품에서 나왔어요. 뒷면에 1984년 봄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법무팀 이사는 사진을 주머니에 넣으려 했습니다. 서윤이 황급히 손을 뻗었지만 그는 사진을 꼭 쥔 채 말했습니다. 이 사진은 우리가 보관하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당장 이곳을 떠나십시오. 다시는 이런 헛소리를 퍼뜨리지 마시고요. 사진 돌려주세요. 그건 제 것이에요. 서윤의 목소리가 커지자 경비원 2명이 다가왔습니다. 법무팀 이사가 그들에게 눈짓하자 경비원들은 서윤의 양팔을 잡았습니다. 나가주시죠. 소란 피우시면 경찰을 부르겠습니다. 서윤은 억지로 밖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빌딩 밖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서윤은 무릎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사진마저 빼앗겼습니다. 할머니의 유일한 흔적이었는데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윤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을 데려와 저녁을 차렸지만 밥맛이 없었습니다. 다정이와 다민이는 엄마의 기운 없는 모습을 보며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엄마, 어디 아파요? 다민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윤은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다음 날 아침 현관문 앞에 흰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서윤은 이상한 예감에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수표와 짧은 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수표 금액은 5천만 원이었습니다.
서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쪽지에는 단 한 줄만 적혀 있었습니다. 다시는 회장님 앞에 나타나지 마십시오. 피는 이미 끊어졌습니다. 서윤은 쪽지를 구겨버렸습니다. 돈으로 입을 막으려는 겁니까? 진실을 묻으려는 겁니까? 서윤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할머니가 평생 숨기고 살아야 했던 비밀, 그 무게를 이제는 서윤이 짊어져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서윤은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물러설 수 없다고요. 만약 정말로 할머니가 정만호와 어떤 관계였다면, 만약 서윤에게 그 피가 흐르고 있다면 서윤은 그 진실을 밝혀낼 권리가 있었습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서윤은 방송국 제보 게시판에 글을 올렸습니다. 사연을 간추려 적었습니다. 대명그룹 회장과 숨겨진 가족의 이야기, 이중 생활을 했던 한 여인의 비극, 그리고 진실을 찾으려는 손녀의 절박함을요. 글을 올리고 며칠 후 한 시사 프로그램 PD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인터뷰를 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서윤은 망설였습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나서는 게 옳은 일일까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서윤은 인터뷰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방송이 나가던 날 서윤은 아이들과 함께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서윤의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된 채 나왔고 음성도 변조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충분히 자극적이었습니다. 대명그룹 회장의 숨겨진 가족이 존재한다? 이중 생활을 했던 여인의 비밀, 재벌가에 감춰진 혈육 의혹, 자막과 함께 서윤의 증언이 흘러나왔습니다. 방송이 끝나자마자 서윤의 휴대전화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르는 번호들이었습니다. 서윤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집 앞에 낯선 차가 계속 서 있었고 서윤이 외출할 때마다 누군가 따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 학교 앞에도 수상한 사람들이 배회했습니다. 서윤은 두려웠습니다. 어느 날 밤 집 전화가 울렸습니다. 서윤이 받자 낯선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용히 살고 싶으면 더 이상 나서지 마십시오. 아이들한테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전화는 끊어졌습니다. 서윤은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협한다는 겁니까? 서윤은 다정이와 다민이가 자고 있는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아이들은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서윤은 아이들 이불을 덮어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윤은 진실을 밝히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까지 위험에 빠뜨릴 순 없었습니다. 서윤은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계속 싸워야 할까요? 아니면 여기서 멈춰야 할까요? 그날 밤 서윤은 잠들지 못하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한 불빛들이 깜빡였습니다. 서윤은 할머니 생각을 했습니다. 할머니도 이런 두려움 속에서 살아오셨을까요? 진실을 숨기고 두 개의 이름으로 살아가며 평생을 숨죽이며 사셨을까요? 서윤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지키려 했던 것, 그리고 서윤이 찾아야 할 진실, 그것은 단순히 서윤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한 여인의 인생이었고 숨겨진 역사였으며 밝혀져야 할 정의였습니다. 방송이 나간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윤은 아이들을 데리고 친구 민정의 집으로 잠시 피신했습니다. 민정은 서윤의 유일한 친구였고 사정을 듣고 흔쾌히 집을 내주었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마음 편히 지낼 수 없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숨어 지내야 할까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서윤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서윤은 용기를 내어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박서윤 씨입니까?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중년쯤 돼 보이는 차분한 음성이었습니다.
서윤은 긴장하며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만 누구십니까? 저는 정태준입니다. 대명그룹의 그리고 정만호 회장의 아들입니다. 서윤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묘비에 새겨져 있던 그 이름, 정만호의 아들 정태준이 직접 전화를 한 겁니다. 서윤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놀라셨죠? 저도 당신에게 전화하기까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혼자 오시면 됩니다. 무슨 이야기를요? 당신이 알고 싶어 하는 진실에 대해서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진실에 대해서도요. 서윤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함정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을 만나지 않고는 진실에 다가갈 수 없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서윤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언제, 어디서 만날까요? 다음 날 오후 서윤은 정태준이 알려준 조용한 카페로 향했습니다. 강남 뒷골목에 있는 작은 카페였습니다. 서윤이 도착했을 때 구석자리에 양복 차림의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40대 중반쯤 돼 보였고 단정한 외모에 지친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서윤이 다가가자 정태준은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오셔서 감사합니다. 앉으시죠. 서윤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정태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갑자기 연락드려 놀라셨을 겁니다. 사실 저도 당신이 방송에 나온 걸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 이야기가 사실이라는 걸 아시나요? 정태준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가에 슬픔이 어려 있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아니,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다고 해야 맞겠네요. 어릴 적부터 이상한 점들이 많았거든요. 무슨 말씀이신지. 제 어머니, 그러니까 정윤정 여사 말입니다. 저는 그분이 제 친어머니라고 알고 자랐습니다. 하지만 자라면서 느낀 건 어머니가 저를 대하는 태도가 뭔가 다르다는 거였어요. 사랑하시긴 했지만 어딘가 거리감이 있었습니다. 서윤은 숨죽이며 들었습니다. 정태준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한참 뒤에 아버지 서재에서 오래된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께 쓴 편지였는데 거기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정태준은 가방에서 낡은 편지 봉투를 꺼냈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였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편지를 펼쳐 서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읽어보시겠습니까?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습니다. 편지는 정성스러운 필체로 쓰여 있었습니다. 만호 씨, 이 편지를 쓰는 게 얼마나 힘든지 당신은 모를 겁니다. 우리 아이를 부탁해요. 제가 키울 수 없는 아이까지만 당신의 피를 받은 아이입니다. 당신 아들이 우리를 모른 척해도 피는 속일 수 없어요.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날이 올 겁니다. 그때까지 저는 두 개의 이름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당신의 정윤정으로 그리고 제 본래 이름 박명숙으로요.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편지는 할머니가 쓴 것이 분명했습니다. 서윤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정태준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제가 알아낸 바로는 정윤정 여사는 제 친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제 친어머니는 박명숙, 그러니까 당신의 할머니셨습니다. 서윤은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정태준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젊은 시절 박명숙 씨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집안의 반대로 결혼하지 못했죠. 대신 집안에서 정해준 여자와 결혼했고 그분이 바로 정윤정이라는 이름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박명숙 씨를 잊지 못했고 그분과의 사이에서 아이가 생겼습니다. 그게 바로 저였습니다. 그럼 당신은? 네,
저는 박명숙 씨의 친아들입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는 정윤정 여사의 아들로 등록되었죠. 두 분은 서로 이름을 바꿔 쓰기로 합의했던 겁니다. 박명숙 씨는 정윤정이란 이름으로 대명가의 안주인 행세를 하고 진짜 정윤정 씨는 박명숙이란 이름으로 조용히 살아가기로요. 서윤은 머리가 혼란스러웠습니다. 너무나 복잡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럼 제 할머니는 대명가의 진짜 안주인이셨다는 건가요? 일시적으로는 그렇게 살았죠. 하지만 진짜 정윤정 씨가 병으로 돌아가시자 모든 게 뒤바뀌었습니다. 박명숙 씨는 다시 자신의 이름으로 돌아가야 했고 저를 정윤정 씨의 아들로 남겨두고 떠나셨습니다. 그럼 제 어머니는요? 정태준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당신 어머니는 박명숙 씨가 떠난 후 혼자 낳아 키운 딸입니다. 아버지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저라는 아들이 있었고 사회적 체면을 지켜야 했으니까요. 서윤은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서윤의 어머니는 정만호의 친딸이었고 서윤은 정만호의 친손녀였던 겁니다. 그리고 정태준은 서윤의 친삼촌이었습니다. 당신은 이 모든 걸 알고 계셨나요? 최근에야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어렴풋이 짐작은 했지만 확신하지 못했어요. 당신이 나타나기 전까진요. 정태준은 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윤 씨, 아니 서윤아. 내가 이렇게 부를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서윤도 울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울었습니다. 아버지는 정만호 회장은 이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인정하려 하지 않으세요. 평생 지켜온 체면과 명예가 무너지는 게 두려운 겁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태준은 서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당신 할머니가 평생 숨기고 살았던 그 한을 이제는 풀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과 당신 아이들이 정당한 자리를 찾아야 해요. 하지만 위협도 받고 있고 아이들까지 위험한데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증언하고 제가 가진 증거들을 내놓겠습니다. 더 이상 거짓 속에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서윤은 정태준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넌 것 같았습니다. 진실을 향한 길은 험난하겠지만 더 이상 피할 수 없었습니다. 카페를 나서는 서윤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동시에 조금은 가벼워진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정태준이라는 동료가 생겼고 진실은 점점 더 선명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서윤은 민정의 집으로 돌아와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다정이와 다민이는 엄마의 품에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서윤은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꼭 우리 자리를 찾아줄게. 할머니가 지키지 못한 것 엄마가 되찾아줄게. 창밖으로 보름달이 밝게 떠 있었습니다. 서윤은 달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할머니도 이 달을 보며 얼마나 많은 밤을 울었을까요? 이제 그 눈물을 닦아드릴 시간이었습니다. 정태준과의 만남 이후 서윤은 법정 소송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정태준이 소개해준 변호사는 가족법 전문가였고 서윤의 사연을 듣고 흔쾌히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친자 확인 소송과 함께 상속권 인정을 위한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걸릴 겁니다. 대명그룹 측에서 최고의 변호사들을 동원할 테니까요. 변호사의 말에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각오는 되어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서윤은 다정이와 다민이를 민정의 집에 계속 머물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윤이 살던 빌라에 불이 난 겁니다. 다행히 서윤과 아이들은 그곳에 없었지만 집은 완전히 탔습니다. 소방관들이 진화 작업을 하는 동안 서윤은 멍하니 타버린 집을 바라봤습니다. 방화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소방관의 말에 서윤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불을 지른 겁니다. 만약 그날 밤 집에 있었다면 서윤과 아이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서윤은 아이들을 다른 곳에 숨겨둔 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됐고 현장에서 인화성 물질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명백한 방화였습니다. 서윤은 경찰에게 자신이 받았던 협박 전화와 미행 사실을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대명그룹과의 연관성을 조사하겠다고 했지만 서윤은 별로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는 거대한 재벌이었으니까요. 불에 탄 집 잔해 속에서 소방관 한 명이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반쯤 타버린 편지 한 통이었습니다. 편지는 서윤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마 불을 지른 사람이 떨어뜨린 것 같았습니다. 서윤은 조심스럽게 편지를 펼쳤습니다. 글씨는 대부분 타버렸지만 몇 줄은 겨우 읽을 수 있었습니다. 만호 씨, 우리 아이를 부탁해요. 당신 아들이 우리를 모른 척해도 피는 속일 수 없어요. 제발 딸아이만큼은 인정해 주세요. 아이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서윤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건 할머니가 쓴 또 다른 편지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 편지가 불을 지른 사람에게 있었을까요? 서윤은 재빨리 편지를 사진으로 찍어 정태준에게 보냈습니다. 정태준에게서 곧바로 전화가 왔습니다. 서윤아, 괜찮아? 불났다는 소식 들었어. 네, 다행히 아이들이랑 저는 무사해요. 그런데 삼촌, 이 편지 좀 보세요. 불난 집에서 발견됐어요. 이 편지 아버지 서재에 있던 건데 누가 가져갔다는 건가? 그럼 대명그룹 사람이 불을 지른 건가요? 전화 너머로 정태준의 깊은 한숨이 들렸습니다. 아버지는 아니실 거야. 하지만 아버지 주변 사람들, 특히 법무팀이나 경호실 쪽에서 독단적으로 움직였을 가능성이 있어. 어떻게 해야 하죠? 당장 경찰에 이 편지를 증거로 제출해. 그리고 당분간 더 안전한 곳으로 피신해야 할 것 같아. 내가 장소를 알아볼게. 전화를 끊은 후 서윤은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집도 잃고 생명의 위협까지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이건 이제 단순히 진실을 밝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서윤과 아이들의 생존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며칠 후 정태준이 마련해준 안전한 곳으로 서윤과 아이들이 이사했습니다. 서울 외곽의 조용한 펜션이었습니다.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이었고 경비도 삼엄했습니다. 정태준은 사비를 들여 경호원까지 고용했습니다. 미안해, 서윤아. 우리 집안 때문에 내가 이런 고생을 하게 됐어. 정태준은 진심으로 미안해했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삼촌 잘못이 아니에요. 이건 오래전부터 꼬인 실타래예요. 이제라도 풀어야죠. 그 무렵 대명그룹 내부에서도 소란이 일고 있었습니다. 정태준이 아버지 정만호와 정면으로 맞섰기 때문입니다. 임원회의 석상에서 정태준은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그만 진실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박서윤은 저희 가족입니다. 아버지의 친손녀이고 제 조카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정만호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태준아,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냐? 제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겁니다. 평생 거짓 속에 살았습니다. 저는 정윤정 여사의 아들이 아니라 박명숙 씨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박서윤은 제 이복 여동생의 딸입니다. 정만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을 나가버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임원들은 모두 그 말을 들었고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언론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대명그룹의 숨겨진 스캔들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정태주는 인터뷰에도 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진실을 털어놨습니다. 제 친어머니는 박명숙 씨였습니다. 그분은 평생 두 개의 이름으로 살아야 했고 자식들을 제대로 품지 못한 채 돌아가셨습니다. 이제라도 진실을 밝히고 그분의 한을 풀어드리고 싶습니다. 인터뷰가 방송되자 여론은 들끓었습니다. 대명그룹 주가도 흔들렸습니다. 정만호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그는 비서실장을 통해 서윤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회장님께서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서윤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 만남을 피할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서윤은 정태준과 함께 대명그룹 본사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로비에서 쫓겨나지 않았습니다. 비서들이 정중하게 안내했고 서윤과 정태준은 최고층 회장실로 올라갔습니다. 회장실 문이 열리자 정만호가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오래 기다렸습니다. 서윤은 떨리는 마음으로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정만호는 천천히 돌아서서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고 눈빛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당신을 보니 명숙이가 생각나는군요. 그것이 정만호가 서윤에게 한 첫마디였습니다. 서윤은 할머니 이름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할머니를 사랑하셨나요? 정만호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책상으로 가서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낡은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사진첩을 펼치자 젊은 시절 할머니와 정만호의 모습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랑했습니다. 평생 동안요. 하지만 저는 비겁했습니다. 집안의 압력에 굴복했고 명숙이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정만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분을 버리지 말았어야 했는데 지금도 후회합니다. 서윤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평생 사랑했던 사람, 하지만 함께할 수 없었던 사람이 바로 눈앞에 있었습니다. 서윤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정만호는 서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친자 확인을 하든 상속권을 주장하든 저는 막지 않겠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것을 빼앗았으니까요. 저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서윤의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명예를 되찾고 싶을 뿐입니다. 할머니가 누구였는지, 어떤 삶을 사셨는지 세상이 알아줬으면 합니다. 정만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제가 모든 걸 공개하겠습니다. 정만호의 결정 이후 대명그룹은 공식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과거 고 박명숙 여사가 정만호 회장의 동반자였으며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박서윤이 정만호 회장의 친손녀임을 확인했고 정식으로 가족관계를 회복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언론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국내 최고 재벌가의 숨겨진 가족 이야기는 연일 뉴스톱을 장식했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조용히 지내고 싶었습니다. 언론의 관심이 부담스러웠고 무엇보다 아이들을 지켜야 했습니다. 정태주는 서윤에게 대명그룹 계열사 중 한 곳에서 일자리를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삼촌, 고맙지만 저는 제 힘으로 살고 싶어요. 할머니처럼 누군가에게 기대어 사는 건 싫습니다. 정태주는 서윤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대신 그는 서윤과 아이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집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서울 근교의 작은 아파트였지만
햇살이 잘 들고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이건 할머니가 받았어야 할 몫이야. 당신이 받는 게 맞아. 정태준의 말에 서윤은 더 이상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윤에게 변호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친자 확인 결과가 나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서윤은 정태준과 함께 변호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변호사는 두꺼운 서류 봉투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DNA 검사 결과입니다. 정태준 씨와 박서윤 씨는 삼촌과 조카 관계가 맞습니다. 그리고 정만호 회장님과 박서윤 씨는 할아버지와 손녀 관계로 확인됐습니다. 일치율 99.9%입니다. 서윤은 서류를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숫자와 그래프로 표시된 과학적 증거였습니다. 이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었습니다. 서윤은 정태준을 바라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난 건가요? 아니, 이제 시작이야. 진짜 중요한 건 이제부터야. 정태준의 말이 맞았습니다. 법적으로 가족관계가 인정됐지만 진짜 가족이 되는 건 다른 문제였습니다. 서윤은 정만호를 할아버지라 부를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은 할머니를 평생 힘들게 만든 장본인이었습니다. 며칠 후 정만호가 서윤을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조용한 한정식집이었고 정만호는 혼자 와 있었습니다. 비서나 경호원도 없이 오직 둘만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편하게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정만호는 나이 들어 보였습니다. 스캔들 이후 건강이 많이 나빠졌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서윤은 그 앞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제가 명숙이를 처음 만난 건 1962년이었습니다. 정만호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는 25이었고 명숙이는 20이었죠. 서울 명동 거리에서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그분은 양장점에서 일하고 있었고 저는 아버지 회사 일을 배우던 중이었습니다. 서윤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정만호의 목소리는 그때로 돌아간 듯 부드러웠습니다. 첫눈에 반했습니다. 명숙이는 아름다웠고 무엇보다 당당했습니다. 가난했지만 꿈이 있었고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개척하려는 의지가 강했죠. 그런데 왜 결혼하지 않으셨어요? 서윤의 질문에 정만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집안의 반대가 심했습니다. 아버지는 재벌가끼리의 결혼을 원하셨고 명문가 출신의 정윤정 씨를 제 배우자로 정해 놓으셨습니다. 저는 반항했지만 결국 굴복했습니다. 할머니는 어떻게 하셨는데요? 명숙이는 떠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이미 아이를 가진 상태였어요. 제 아이를요. 정만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저는 비겁한 제안을 했습니다. 정윤정 씨와 이름을 바꿔 살자고요. 명숙이가 정윤정이란 이름으로 제 아내가 되고 진짜 정윤정 씨는 박명숙이란 이름으로 조용히 지내면서 생활비를 받는 거였죠. 서윤은 숨이 막혔습니다. 너무나 끔찍한 제안이었습니다. 처음엔 정윤정 씨도 동의했습니다. 그분도 원치 않는 결혼이었고 돈만 받을 수 있다면 괜찮다고 했죠. 그렇게 몇 년을 살았습니다. 명숙이는 제 곁에 있었고 태준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왜 헤어지신 거예요? 정윤정 씨가 병에 걸렸습니다. 말기암이었죠. 그분은 죽기 전에 모든 걸 바로잡고 싶어 했습니다. 자신의 진짜 이름을 되찾고 정식 절차를 밟고 싶다고 했습니다. 정만호는 물을 한 모금 마시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되돌렸습니다. 정윤정 씨는 본래 이름을 되찾았고 명숙이는 다시 박명숙으로 돌아갔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명숙이는 또 임신한 상태였습니다. 서윤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서윤의 어머니였던 겁니다.
저는 그 아이를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태준이가 있었고 사회적으로 정윤정 씨의 아들로 등록되어 있었으니까요. 명숙이는 혼자 딸을 낳아 키웠고 저는 뒤에서 몰래 돈을 보내는 것으로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비겁하셨네요. 서윤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정만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비겁한 사람입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끝까지 지키지 못했고 두 여자와 아이들을 불행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왜 할머니 무덤에는 정윤정이라는 이름만 남기신 거예요? 그게 명숙이의 마지막 소원이었습니다. 적어도 죽어서만큼은 제 아내로 남고 싶다고요. 저는 그 소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처음 묘비에는 두 이름을 모두 새겼었죠. 박명숙, 정윤정이라고요. 나중에 이장하면서 하나만 남긴 겁니다. 서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가 얼마나 슬펐을지, 얼마나 외로웠을지 가슴이 아팠습니다. 할머니는 행복하셨을까요? 아니었을 겁니다. 평생 숨어 살아야 했고, 사랑하는 사람과 제대로 함께하지도 못했으니까요. 그게 제 죄입니다. 정만호는 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윤 씨, 제가 당신에게 용서를 구할 자격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알아주십시오. 저는 명숙이를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서윤은 손을 빼려 했지만 정만호는 놓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딸들 다정이와 다민이를 보니 명숙이가 떠올랐습니다. 부디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할아버지로서 당신과 아이들을 지키고 싶습니다. 서윤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이 사람을 용서해야 할까요? 할머니를 평생 힘들게 만든 이 사람을요? 서윤은 알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천천히 생각하십시오.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을 때 가을바람이 차갑게 불었습니다. 서윤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할머니, 제가 잘하고 있는 건가요? 서윤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서윤은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다정이와 다민이는 엄마의 품에서 제잘거렸습니다. 엄마, 오늘 학교에서 그림 그렸어요. 우리 가족 그렸어요. 다정이가 자랑스럽게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그림 속에는 엄마와 두 아이, 그리고 구름 위에서 지켜보는 할머니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서윤은 그림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쁘다, 우리 다정이. 할머니도 좋아하시겠다. 할머니 보고 싶어요. 다민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윤은 아이들을 꼭 안았습니다. 할머니는 항상 우리 곁에 계셔.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사랑하고 계셔. 그날 밤 서윤은 오랜만에 평화롭게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할머니가 나타났습니다. 할머니는 젊은 모습이었고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서윤아, 잘했어. 이제 그만 쉬어도 돼.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윤은 꿈속에서 할머니를 껴안았습니다. 할머니는 따뜻했고 포근했습니다. 서윤은 울면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우리 서윤이. 할머니는 서서히 사라져갔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더 이상 슬프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이제 편히 쉬실 수 있을 것 같았으니까요. 가을이 깊어지고 겨울이 다가올 무렵 서윤은 큰 결심을 했습니다. 정만호를 다시 만나 할머니의 무덤을 함께 찾아가기로 한 겁니다. 정태준도 동행하기로 했고 서윤은 다정이와 다민이도 데려가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에게도 진실을 알려줄 때가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아침 서윤은 아이들을 단정하게 입혔습니다. 검은색 원피스를 입힌 다정이와 다민이는 어느새 많이 자란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은 어디 가느냐고 물었고
서유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증조할머니 뵈러 가는 거야. 그리고 증조할아버지도 만날 거고. 증조할아버지요? 다민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습니다. 서유는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했습니다. 응, 엄마가 몰랐던 할아버지셔. 이제야 만나게 됐어. 약속 장소에 도착하자 정만호와 정태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만호는 평소와 달리 수수한 옷차림이었고 표정도 한결 부드러워 보였습니다. 정태준은 서윤에게 다가와 아이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다정아, 다민아, 삼촌이야. 기억나니? 아이들은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만호는 멀찍이 서서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다가가고 싶지만 조심스러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서유는 아이들 손을 잡고 정만호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이들아, 인사드려. 이분이 증조할아버지셔. 안녕하세요. 다정이와 다민이가 나란히 인사했습니다. 정만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는 무릎을 굽혀 아이들 눈높이에 맞추고 떨리는 손으로 아이들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잘 왔다. 예쁘게도 컸구나. 정만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처음으로 증손녀들을 제대로 마주한 순간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어색해하면서도 할아버지의 따뜻한 손길을 받아들였습니다. 일행은 함께 차를 타고 시골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단풍이 물든 산들이 지나갔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지만 어색하지는 않았습니다. 정태준이 가끔 아이들에게 말을 걸었고 아이들은 조금씩 마음을 열어갔습니다. 2시간을 달려 도착한 묘지는 예전과 똑같았습니다. 야트막한 언덕 위 단풍나무들이 둘러싸고 있는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일행은 천천히 언덕을 올랐습니다. 정만호는 걸음이 느렸고 정태준이 부축했습니다. 무덤 앞에 도착했을 때 서유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묘비는 새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이전과는 달리 이번에는 2개의 이름이 나란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박명숙, 일명 정윤정 여사 영면, 그리고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 정만호와 아들 정태준, 그리고 손녀 박서윤과 증손녀 정다정, 정다민이 올림. 서유는 묘비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야 할머니의 진짜 이름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더 이상 숨기지 않아도 되는 당당한 이름으로요. 정만호는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떨렸고 낮은 흐느낌이 들렸습니다. 명수가 미안하오. 평생 당신을 힘들게 했소. 용서해 주시오. 그는 한참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60을 훌쩍 넘긴 노인이 평생 쌓아온 체면도 명예도 내려놓고 오직 한 여인 앞에서 참회하고 있었습니다. 정태준도 무릎을 꿇고 절을 했습니다. 어머니, 이제야 찾아뵙습니다. 불효자 용서하십시오. 서유는 아이들과 함께 무덤 앞에 섰습니다. 다정이와 다민이는 작은 손으로 국화꽃을 놓았습니다. 증조할머니, 저희 왔어요. 아이들의 맑은 목소리가 언덕에 울려 퍼졌습니다. 서유는 무릎을 꿇고 무덤에 손을 얹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다 밝혀졌어요. 할머니가 누구였는지, 어떻게 사셨는지, 이제 모두가 알아요. 더 이상 숨지 않으셔도 돼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단풍잎들이 흩날리며 무덤 위로 떨어졌습니다. 마치 할머니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서유는 할머니의 존재를 느꼈습니다. 평화롭고 따뜻한 기운이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무덤 앞에 앉아 있다가 정만호가 서윤에게 말했습니다. 서윤 씨, 아니 서윤아. 서윤은 정만호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낡은 편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명숙이가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준 편지요. 당신에게 전해달라고 했소.
서윤은 놀라 편지를 받았습니다. 봉투에는 서윤이에게라고 할머니의 필체로 적혀 있었습니다.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습니다. 우리 서윤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할머니는 이미 세상에 없을 거란다. 할머니가 미안하구나. 평생 비밀을 안고 살았고 너희 엄마도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어. 하지만 알아다오. 할머니는 후회하지 않는단다. 만호 씨를 사랑했고 그 사랑으로 태어난 아이들이 있으니까. 비록 함께하지 못했지만 그 사랑은 진짜였어. 서윤아, 너는 강한 아이란다. 할머니보다 훨씬 강해. 부디 당당하게 살아라. 숨지 말고 떳떳하게 내 자리를 찾아라. 할머니가 하지 못한 것을 내가 이뤄주렴. 사랑한다. 우리 서윤아. 편지를 다 읽은 서윤은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할머니의 마지막 말씀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당당하게 살라고, 숨지 말라고 할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만호가 서윤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명숙이 말이 맞소. 당신은 강한 사람이요. 당신이 우리 집안의 어둠을 밝혀줬소. 이제 당신이 이끌어 가시오. 무슨 말씀이세요? 대명그룹 이사회에 당신을 추천하려 하오. 당신은 이 가문의 정당한 후손이고 자격이 있소. 서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회사 일에는 관심 없어요. 그저 아이들 잘 키우고 평범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럼 재단은 어떻소? 명숙이 이름으로 재단을 만들려 하오.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재단이요. 당신이 이사장을 맡아주시오. 서윤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할머니 이름으로 재단을요? 그건 의미 있는 일 같았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하지만 약속하세요. 할머니 뜻대로 진짜 필요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해주세요. 약속하오. 정만호는 진심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언론 카메라들이 몰려왔습니다. 누군가 제보한 것 같았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대며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정 회장님, 오늘 성묘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박서윤 씨와 화해하신 겁니까? 대명가의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정만호는 일어서서 카메라를 향해 당당히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제가 평생 사랑했던 여인 박명숙 여사를 추모하는 자리입니다. 그분은 제 진짜 아내였고 이 무덤은 우리 가족의 무덤입니다. 기자들이 술렁거렸습니다. 정만호는 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제 손녀 박서윤입니다. 대명가의 정당한 후손이며 앞으로 우리 가족으로 함께할 사람입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서윤은 눈부신 빛 속에서 정만호와 정태준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당당하게 떳떳하게 할머니의 손녀로서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무덤 위로 석양빛이 비쳤습니다. 할머니가 잠든 곳에 따뜻한 햇살이 내려앉았습니다. 서윤은 마음속으로 할머니께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편히 쉬세요. 저희가 할머니의 이름을 지키겠습니다. 당당하게, 떳떳하게 할머니가 원하셨던 그 삶을 살겠습니다. 바람이 또 한 번 불어왔습니다. 단풍잎들이 춤추듯 날아올랐습니다. 서윤은 그 속에서 할머니의 미소를 보았습니다. 평화롭고 행복한 미소였습니다. 무덤 앞에서의 그날 이후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정만호는 대명그룹 회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후임은 정태준이 맡았고 회사는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했습니다. 언론은 한동안 대명가의 이야기로 떠들썩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잠잠해졌습니다. 서윤은 약속대로 박명숙 재단의 이사장을 맡았습니다. 재단은 편부모 가정과 저소득층 아이들을 돕는 일을 했습니다. 서윤 자신이 겪었던 어려움을 아는 만큼 진심으로 그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재단 사무실은 크지 않았지만 따뜻한 곳이었습니다. 이사장님, 오늘 장학금 수여식 준비 다 됐습니다. 직원의 말에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장학금 수여식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20명의 아이들이 장학금을 받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서윤은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사연을 읽으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모두 힘든 환경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수여식장에는 정만호와 정태준도 참석했습니다. 정만호는 요양원에서 지내고 있었지만 오늘만큼은 꼭 오고 싶다고 했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그의 모습은 많이 쇠약해져 있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할아버지, 오셔서 감사합니다. 서윤이 인사하자 정만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명숙이가 좋아하실 일이요. 당연히 와야지.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아이들이 한 명씩 무대에 올라 장학 증서를 받았습니다. 서윤은 각 아이들의 손을 잡고 격려의 말을 건넸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에는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한 여자아이가 올라왔습니다. 12살쯤 돼 보이는 아이였고 엄마와 함께 왔습니다. 아이의 엄마는 서윤과 비슷한 나이였고 지친 얼굴이었지만 딸을 바라보는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꿈이 뭐니? 서윤이 물었습니다. 아이는 수줍게 대답했습니다. 선생님이요. 저처럼 힘든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어요. 서윤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그 아이에게서 어린 시절의 자신이 보였습니다. 꼭 이루렴. 너라면 할 수 있어. 행사가 끝난 후 서윤은 아이 엄마와 짧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 엄마도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었고 생계가 힘들다고 했습니다. 서윤은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힘내세요. 저도 같은 길을 걸었어요. 분명 좋은 날이 올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이야기 뉴스에서 봤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서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저 할머니가 하지 못한 일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저녁에 서윤은 아이들을 데리고 새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집은 아담했지만 따뜻했습니다. 거실에는 할머니 사진이 걸려 있었고 그 옆에는 온 가족이 함께 찍은 사진도 있었습니다. 정만호, 정태준, 서윤, 그리고 다정이와 다민이가 할머니 무덤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은 뭐예요? 다정이가 싱글벙글 웃으며 물었습니다. 서윤은 부엌으로 가며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삼촌이 저녁 사주신대. 곧 오실 거야. 와, 삼촌 오신대요. 다민이도 좋아했습니다. 아이들은 정태준을 무척 따랐습니다. 정태준도 아이들을 친손녀처럼 아꼈습니다. 초인종이 울리고 정태준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양손 가득 음식과 선물을 들고 있었습니다. 삼촌, 아이들이 달려가 안겼습니다. 정태준은 웃으며 아이들을 번갈아 안아 올렸습니다. 우리 공주들, 오늘도 예쁘네. 선물 있어. 와, 고마워요. 저녁 식사는 즐거웠습니다. 아이들은 학교 이야기를 신나게 했고 정태준은 재미있는 이야기로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서윤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행복했습니다. 이것이 가족이구나, 진짜 가족의 모습이구나 싶었습니다. 아이들을 재운 후 서윤과 정태준은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버지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시더라. 정태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서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얼마 남지 않으신 것 같아요. 후회하지 않겠어?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지 못해서? 서윤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니요. 지금으로 충분해요. 할아버지도 저도 서로를 이해하게 됐으니까요. 그걸로 됐어요. 정태준은 서윤을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넌 정말 강한 사람이야.
명숙 할머니도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삼촌도요. 삼촌이 없었으면 저 여기까지 못 왔을 거예요.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차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겨울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송이들이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며칠 후 서유는 정만호가 있는 요양원을 찾아갔습니다. 아이들도 함께였습니다. 정만호는 침대에 누워 있었고 많이 쇠약해진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윤 일행을 보자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왔구나.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다정이와 다민이가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정만호는 손을 뻗어 아이들을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증손녀들, 추운데 왔어. 고맙구나. 서유는 정만호 옆에 앉았습니다.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은 차갑고 메말라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할머니 무덤에 다녀왔어요. 이제 묘비에 두 이름이 나란히 새겨져 있더라고요. 할머니도 기뻐하실 거예요. 정만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 이제 명숙이도 편히 쉴 수 있겠지. 나도 곧 그 옆으로 갈 거야. 할아버지,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아니다. 괜찮아. 이제 갈 때가 됐어. 평생 짊어진 짐을 내려놓고 싶구나. 정만호는 서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서윤아, 부탁이 하나 있다. 내가 죽거든 명숙이 옆에 묻어다오. 비록 살아서는 함께하지 못했지만 죽어서만큼은 그 사람 곁에 있고 싶구나. 그렇게 할게요. 약속드릴게요. 고맙다. 그리고 또 하나 아이들에게 잘 가르쳐다오. 진짜 중요한 건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걸. 내가 너무 늦게 깨달은 거지만 너는 그걸 알고 있으니까. 할아버지, 잘 살아라. 당당하게, 떳떳하게. 명숙이가 바랐던 그런 삶을 살아다오. 서유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만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정만호는 조용히 숨을 거뒀습니다. 장례식은 대명그룹 장례식장에서 치러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문을 왔지만 서유는 조용히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정이와 다민이는 검은 옷을 입고 엄마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증조할아버지 하늘나라 가신 거예요? 다민이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이제 증조할머니 만나러 가셨어. 같이 행복하게 사실 거예요? 그럼 이제는 떨어지지 않고 영원히 함께 계실 거야. 장례가 끝나고 약속대로 정만호는 할머니 옆에 묻혔습니다. 새 묘비에는 두 사람의 이름이 나란히 새겨졌습니다. 정만호, 박명숙 부부 합장묘. 그리고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이제 그대들은 하나의 가족이 되었다. 봄이 왔습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잠든 언덕에 개나리가 피었습니다. 서유는 아이들과 함께 성묘를 왔습니다. 정태준도 함께였습니다. 무덤 앞에는 노란 개나리와 하얀 국화가 놓여 있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저희 왔어요. 서유는 무릎을 꿇고 묘비를 닦았습니다. 겨운에 쌓인 먼지를 정성스럽게 닦아냈습니다. 다정이와 다민이도 작은 손으로 묘비를 닦았습니다. 증조할머니, 증조할아버지, 저희 잘 지내고 있어요. 엄마도 행복해 보여요. 다정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유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엄마 행복해. 우리 모두 행복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습니다. 개나리 꽃잎이 흩날려 무덤 위에 떨어졌습니다. 서유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푸른 하늘에 흰 구름이 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정말 편히 쉬세요. 저희가 할머니를 기억하겠습니다. 할머니의 삶을, 할머니의 사랑을, 할머니의 희생을요.
그리고 당당하게 살겠습니다. 할머니가 바라셨던 그 삶을요. 서유는 아이들 손을 잡고 언덕을 내려왔습니다. 뒤돌아보니 무덤 위로 햇살이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함께 계신 그곳에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다민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도 나중에 커서 증조할머니처럼 강한 사람 될 수 있을까요? 서유는 백미러로 아이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물론이지. 너희는 증조할머니 피를 받았잖아. 당당하고 강한 피를요. 그러니까 언제나 떳떳하게 살아야 해. 알았지? 네. 아이들의 목소리가 밝게 울렸습니다. 서유는 앞을 바라보며 운전했습니다. 길 양옆으로 벚꽃이 만개해 있었습니다. 하얀 꽃잎들이 바람에 날려 눈처럼 흩날렸습니다. 서유는 생각했습니다. 할머니의 한은 이제 풀렸을까요? 평생 숨기고 살았던 그 아픔은 이제 치유됐을까요? 서유는 그렇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졌고 이름이 되찾아졌고 가족이 하나가 됐으니까요. 그날 저녁 서유는 재단 사무실에서 다음 장학생 명단을 검토했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는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서유는 한 명 한 명 정성껏 읽으며 생각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할머니의 뜻을 이어가고 있어요. 할머니가 받지 못한 사랑을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게 할머니를 기억하는 제 방법이에요. 창밖으로 달빛이 밝게 비쳤습니다. 보름달이 떠 있었습니다. 서유는 달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할머니도 저 달을 보며 웃고 계실 것 같았습니다. 이제 그만 쉬셔도 됩니다, 할머니. 저희가 잘 살아갈게요. 당당하게, 떳떳하게, 할머니가 바라신 그 모습으로요. 사랑합니다, 할머니. 영원히 사랑합니다. 서윤의 눈가에 평화로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고 치유의 눈물이었으며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봄바람이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서윤의 인생에도 그리고 할머니의 영혼에도 따뜻한 봄이 찾아온 것입니다.